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의 박교수입니다. 제3과목 통계분석과 활용,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확률 분포 함께 공부하고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입니다. 교재는 409페이지부터입니다. 확률 분포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는 표본 평균의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 뜻을 정확히 암기하고 중심 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 이전에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이 필요한 상황을 구분한다. 순열, 조합, 중복 조합, 또 한 가지는 중복 순열이죠. 시험에는 중복 순열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네 가지를 잘 알고 경우의 수를 계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조건부 확률 참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로부터 파생된 독립, 베이즈 정리를 연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분포로 들어가면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항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시고 직접 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정규 분포는 그 의미와 특징도 기억하시고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하여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몇 가지 핵심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 확률 분포를 정의하기 이전에 사건에 대한 정의가 진행이 되고요. 사건에는 각각의 A사건, B사건과 함께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제 사건을 정의하면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즉 수학적 확률을 위하여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순열은 순서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첫 번째 자리에 5개, 두 번째 자리에 4개, 세 번째 자리에 3개. 이렇게 5, 4, 3 또는 5 팩토리얼을 먼저 계산하고 2 팩토리얼로 나누어도 된다. 왼쪽에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전체 5개 중에 5개를 모두 나열한다. 이런 의도죠. 5, 4, 3, 2, 1을 5 빼기 3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2 팩토리얼, 그러니까 2, 1.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 나열하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MP0은 1, 0 팩토리얼은 1이다. 중복순열은 중복을 허용한 순열이죠.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 따라서 5의 세제곱. 조합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올 뿐더러 활용도 많이 되죠. 조합은 순서 없이 5개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기.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4가지, 세 번째 올 수 있는 거 3가지. 순열을 계산한 후 그 안에서 공통되는 3개씩 묶는 거죠.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됩니다. 5P3을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한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는 반대로 5개 중에 2개를 뽑지 않는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좌우 대칭이 됨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n개 중에서 n개를 모두 순서 없이 뽑을 거야 라는 거 한 가지, n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거 한 가지. 중복 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 조합은 순서 없이 뽑기만 하는 거잖아요. 5개 중에서 나는 순서 없이 3개를 중복해서 뽑겠다. 5 더하기 3 빼기 1 C3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7C3과 같고 또는 7C4와 같죠. 조합 문제와 중복 조합 문제가 가장 자주 나오고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기출문제 중 자주 확인되는 문제가 아래 문제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사과 10개를 5명의 어린이에게 나누는 방법. 단, 이 기호 어떻게 읽는지 아시나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 NCR과 같은 기호인데 N choose R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N choose R. 보통 한국에서는 NCR을 많이 쓰는데 서양에서는 N choose R을 많이 씁니다. 지금 1번 14 choose 5, 2번 15 choose 5, 3번 14 choose 10, 4번 15 choose 10. 다시 말하면 14C5, 15C5, 14C10, 15C10. 주어진 문제가 10개의 사과를 5명의 어린이에게 나눠주는 건데 합쳐서 15개도 안 되고, 이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중복조합. 그러면 식에 10H5 이와 같이 소개가 되거나 또는 5H10 여하튼 이렇게 5와 10이 보여야 되는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주어진 문제를 풀어볼게요. 똑같은 사과 10개가 있습니다. 5명의 어린이에게 나눠줍니다. A 어린이, B 어린이, C 어린이, D 어린이, E 어린이. 10개의 사과를 나눠준다라는 말 안에 A 어린이가 이 10개를 모두 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또는 E 어린이가 모두 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사과를 5명에게 나눠준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A가 10개 라벨을 붙였다. E가 10개 라벨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10개의 사과를 모두 A가 가져간다 라는 얘는 A, 라벨이 A가 붙었다. 또는 E가 붙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A, B, C, D 5개에 대해서 중복으로 허용하여 10개를 선택하는 경우랑 같습니다. 5, H, 10 따라서 5 더하기 10 빼기 1C, 10 그러면 14C, 10 14C, 4 3번이 맞네요. 따라서 1번하고 2번처럼 5니까 뒤에 5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주어진 문제가 중복 조합의 문제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과 확률 법칙이 이 단원에서 소개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수학적 확률이냐 통계적 확률이냐.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 전 사건의 확률은 1이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0이고 A 사건의 여사건은 1-PA다. 두 사건의 합사건은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한 뒤 교사건의 확률을 뺀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교사건이 없다. 따라서 각각의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된다. 조건부 확률과 배제 정리 참 많이 나오는데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어떤 겁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이와 같이 있을 때 A가 새로운 표본 공간일 때의 B가 일어날 사건을 P, B바 A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이지 정리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표본 공간 S가 서로 배반인 부분집합으로 분할되었을 때 특정한 임의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K공장에는 3대의 기계 A, B, C가 생산을 50대, 30대, 20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기계의 불량률이 5%, 3%, 2%라고 했을 때 생산된 스프링 하나가 불량품이라는 걸 알았을 때 기계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얼마냐. 베이지 정리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야 된다. 들어보셨을까요? A, B, C 그리고 A는 전체의 50%, B는 30%, C는 20%. 각각 불량률이 5%, 3%, 2%니까 불량품 생산이 있다는 거죠. 불량품. 그러면 불량품을 P라고 했을 때 불량품에 대한 이만큼의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뒤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P, A교 P는 P라고 하니까 너무 똑같아서 K로 바꾸겠습니다. P, A교 K는 50% 중에서
0.05%인 거죠. 그리고 P, 비교 K는 0.3% 중에서 0.03이다. 그리고 P, C교 K는 0.2 중에서 0.02이다. 즉, 이 세 가지 사건의 합이 불량품 K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이 세 값을 다 더한 걸 전체 확률 공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A에서 생산된 확률이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값이라고 한다면 1, 2, 3분의 1을 계산하시면 기계 A에서 생기는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조건부 확률을 살짝 수정하면 사건의 독립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P, B바 A는 PA분의 PA교라는 정의를 수정하여 PA교 B는 PA, PB바 A 이렇게 곱셈의 꼴로 만들었을 때 그 결과가 PA, PB로 확인이 되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그 과정에서 PB바 A가 PB구나, 즉 B는 A의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또는 PA바 B가 PA와 같구나 라고 하는 정의도 A와 B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서로 독립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A,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A 어떤 거든 B 어떤 거든 서로가 독립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로 들어가면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가 있고, 이산확률 변수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고 연속확률 변수는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계산이 된다. 구별이 되는데 지금은 눈으로만 보시고 이후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의견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특히 기대값을 모두 구해야 되고 분산을 모두 구해야 되는데 색깔이 있는 부분이 핵심인 거죠. x의 변수를 ax 플러스 b로 변환한 뒤 기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a, 2x 플러스 b, 그리고 두 변수의 합차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기대값을 더하고 뺀 결과랑 같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확률을 곱해서 시그마를 하거나 인테그랄을 하게 되는데 문제풀이에서 직접 확인해 보고, 분산에서도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해 드린다면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2x제곱 빼기 2x 전체의 제곱이다. ax 플러스 마이너스 b에 대한 분산은 a제곱 vx다. 만약 x하고 y가 독립이면 공분상 코베리언스가 0이고 두 변수 x, y의 합차에 대한 분산은 이 코베리언스 x, y 부분이 0이 되어서 vx 플러스 vy이다. 그리고 ax 플러스 b라는 새로운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는 분산에 대해서 제곱근이므로 a의 절대값을 곱한 거랑 같다. 이산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 분포이지요. 시험에도 이항 분포가 많이 나오고 뽀아송 분포도 많이 나옵니다. 그 외의 분포들은 문제에서 분포라고 소개되지 않고 나올 때가 있고요. 연속확률 분포에서 많이 나오는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지수분포, 연속 균등분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T분포, F분포, 카이제곱 분포는 가상분포이기 때문에 추정이나 검정할 때 많이 나오고요. 문제 2개 풀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확률변수 X에 대해서 X의 평균이 3, X의 분산이 2일 때 새로운 확률변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앞서 이 AX 플러스 B는 A의 2X 플러스 B, V의 AX 플러스 B는 A제곱 VX,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절대값 A 시그마 X, 각각의 EX 넣어주시고 VX 넣어주시고 절대값 넣어서 시그마 X는 루트 2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1번
평균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더하기 5이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 분산은 마이너스 제곱의 vx이므로 4 곱하기 2는 8. 표준 편차는 절대값 마이너스 2에 시그마 x이므로 2 곱하기 루트 2는 2 루트 2. 잘 푸셨고요. 어느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 최근 1년 동안의 기록을 근거로 하루 동안 찾아오는 손님의 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얻었다. 하루에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고, 한 명 올 수도 있고, 2명, 3명, 4명, 5명이 올 수 있는데 1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5일, 한 명 오는 날이 20일, 2명 오는 날이 30일, 3명 오는 날이 25일, 4명 오는 날이 15일, 5명 오는 날이 5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확률 분포에 근거할 때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손님이 이 정비소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가? 기대값을 구해라 이런 말이죠. 기대값 구하는 방법입니다. 손님의 수와 확률을 곱한다. 1과 0.1을 곱하고 2와 0.3, 3과 0.4, 4와 0.2로 5와 0.05를 곱한 다음에 각각을 더한다. 계산을 하면 0 곱하기 100분의 5 더하기 5 곱하기 100분의 5.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5는 계산기를 처음부터 사용하셔도 되지만 혹시 계산기를 마지막에 사용하실 분들은 저처럼 정수로 옮긴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합은 240 100분의 2.4. 답은 2번이 되죠.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x와 확률값을 각각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곱한 것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기대값 구하는 연습 이후에 더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는 베르누이 시행 2항 분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베르누이 시행은 한 번의 기회 안에서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상황인데 베르누이 시행이 n번 반복이 되면 2항 분포가 되죠. 베르누이 시행을 2항 분포로 기호화시키면 1,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2항 분포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각각의 확률값을 계산하는 것도 한 번씩은 나와요. 하지만 역시 평균 NP, 표준 편차 NP1-P가 제일 많이 나오고 보통 NPQ라고 읽기도 합니다.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할 때 x의 확률 분포와 기대감이 분산을 구하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면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겠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나올 때 1의 눈은 6분의 1만큼 나오겠죠. 당연히 반대는 6분의 5라고 놓을 수 있죠. 이처럼 주사위를 3번 독립시행하고 내가 원하는 1번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는 배경 안에서 바이노미얼 3,6분의 1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한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표를 구할 수가 있고, 2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3번 중에 2번은 1이 나왔고 한 번은 다른 게 나왔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3C2의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1제곱,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3,6분의 1 안에서 평균은 3과 6분의 1을 곱한 거 2분의 1, 그리고 분산은 3과 6분의 1과 반대인 6분의 5를 곱한 거 12분의 5다. 계산할 때 NP, NPQ, NP, NPQ. Q는 1-P를 한 번에 부르는 명칭이기도 해요. 그 외에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 뽀아송 분포, 그리고 뽀아송 분포는 일정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 X의 분포죠. 시험에는 뽀아송 분포도 자주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분포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평균과 분산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뽀아송 분포는 특징상 평균도 람다지만 분산도 람다입니다.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게 람다다라는 건 기억을 해 주셔야지 몇 가지 문제를 풀 때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즉석 복권을 5일 연속하여 구매하였다고 하자 어느 날 당첨될 확률은 5분의 1이고
어느 날 구입한 복권의 당첨 여부가 그 다음날 구입한 복권의 당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2장이 당첨되고 3장이 당첨되지 않을 복권을 구매할 확률은 주어진 문제가 이항분포임을 아실 수 있나요? 복권을 5일 연속해서 구입했다. 그러면 n은 5이고 당첨될 확률 p는 5분의 1인 이항분포죠. 바이노미얼. 따라서 지금의 이 상황은 바이노미얼을 표로 나타내면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을 수 있고 한 번 당첨될 수 있고 2번, 3번, 4번, 5번 가능성이 있는 확률 분포가 나오고 2장이 당첨이 되고 3장이 당첨되지 않았다는 건 여기에 들어갈 확률값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5번 중에 2번 당첨이 됐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당첨이 되지 않았어요. 와 같이 식을 세울 수 있고 OC는 5 곱하기 4, 2 곱하기 1 따라서 10 이렇게 답이 나오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 곱하기 5분의 1의 2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 주어진 문제에는 분수 부분이 모두 동일하네요. 따라서 조합 OC2를 계산하면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연속확률 분포에서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 가장 핵심이고요. 정규분포는 앞서서도 문제를 몇 번 풀어봤지만 평균이 중앙에 있고 표준 편차만큼 일률적으로 퍼져 있는 분포입니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전체의 68%가 들어있다. 그 말은 이 면적의 값이 0.6826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2시그마부터 플러스 2시그마까지는 95.44, 마이너스 3시그마에서 플러스 3시그마까지는 99.74. 특징을 보니까 x는 뮤에 대해서 대칭이죠. 뮤는 모평균입니다. 그리고 점근선은 x축, 절대 그래프와 만나지 않습니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전체 합 1이 되죠. 사회에서는 100%라고 말하겠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모두 같고 외도는 0이고 첨도는 3이다. z가 x-뮤를 시그마로 나눈 값이라 할 때 z는 표준 정규분포를 이룬다. 이때 z로서 x-뮤를 시그마로 나눈 거를 표준화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규분포더라도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계산도 하고 결과도 찾습니다. 위에 정규분포에 대한 식이 있는데 이 식은 외우는 건가요? 외우시더라도 시험엔 안 나오고요. 그냥 이런 식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중심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리고 표준화를 시킨 분포 안에서 우리는 확률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확률값 구하는 거 문제를 풀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몇 가지 문제를 좀 볼게요. 표준 정규분포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표준 정규분포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이렇게 그리시고 항상 가운데가 0이고 표준 편차가 1만큼씩 퍼져 있을 것을 생각하시고요. Z가 1.32보다 작을 확률 1, 2, 3에서 1.3이면 이쯤 되겠죠? 이쯤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냐 이런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의 범위인 0.5 그리고 0에서 Z가 1.32가 될 확률을 더하는 거죠. 따라서 식에도 있는 것처럼 0보다 작을 확률 0.5에 0에서 1.32 사이일 0.4066을 더해서 0.9066이다. 0에서 1.31 표준 정규분포 확률값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통 자료에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도 같고요. x에 대한 분포를 소개를 하고 x값 안에서의 확률값을 계산하라고 할 때 표준화를 시킨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합니다. x가 30과 4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이고 그때 x가 34에서 38 사이의 확률을 구한다면 34와 38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고 34일 때와 38일 때
색칠한 만큼의 값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면 각각의 값들이 0, 1, 2가 되니 1과 2에 있을 확률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에는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0.477이고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0.3413.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확률을 계산한 뒤에 0에서 1까지의 확률을 빼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0.477이 빼기 0.3413. 지금 표준화 없이 문제를 푸셨는데 괜찮을까요? 보통 소수점이 나오는 거 아닐 시에는 정규분포를 바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0.4772에서 0.3413을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분포의 정규 곡선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규분포의 정규 곡선이란 정규 분포의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정규 곡선은 중앙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이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이죠. 하지만 최, 중, 평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최빈 값을 평균을 이렇게 들어가도 맞는 말입니다. 정규 곡선의 형태와 위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x가 정규 분포 μ와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는 조건상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정규 곡선 아래의 면적은 1이다. 맞는 말이죠. 확률의 모든 면적은 1입니다. 정규 곡선이 그려지는 확률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다. 맞습니다. 따라서 4번. 그 외에 T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가 있는데 T분포는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긴 분포다. 그리고 첨도는 3보다 크다. 앞서 공부를 하셨죠. 카이제곱 분포는 Z분포를 제곱해서 만든 가상의 분포로 0을 기준으로 꼬리가 오른쪽으로 긴 분포이고요. 카이제곱 분포는 분산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리고 교차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F분포는 카이제곱 분포 두 개의 비율로 만들어진 분포이고 따라서 자유도가 두 개임을 알 수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FBA라는 자유도를 가진 분포는 FAB라는 자유도를 가진 분포분의 1이다 라는 관계가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T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에서 핵심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본 분포인데요. 특히 표본 평균의 분포와 표본 비율의 분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니은번에서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모집단의 정보 중에 뮤와 시그마 제곱만 한다면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켰을 때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저는 표본 평균의 분포를 왜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추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맞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면 모집단에서 모평균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때 표본으로부터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은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다른 값들로 계산이 되겠죠. 표본을 뽑을 때마다 얻을 수 있는 X바들을 따로 선정해서 모두 모으면 그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특히 X바의 평균이 뮤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퍼져 있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더라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집단에 대한 모집단을 전혀 모르고 뮤와 시그마만 알더라도 항상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룬다라는 것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모평균식, 모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볼 필요가 있어요. 모평균은 10이다. 모표준 편차는 4이다. 즉 2의 제곱이다. 25개의 표본을 뽑아서 X바를 구할 건데 X바가 어떻게 모일 건지 가상으로 예측해 보건대 그들의 평균은 어머니의 평균 10일 거고
그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25분의 시그마 2, 즉 5분의 2일 것이다 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반은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이유는 정규분포의 가법성 때문입니다. 정규분포 10과 25분의 4 그리고 평균은 10이고 분산은 25분의 4 표준 편차는 5분의 2더라 라는 거죠. 이처럼 표본 평균의 분포를 계산할 때 중심 극한 정리를 사용한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표본 비율, 피 햇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집단에서 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피를 알고 있을 때 표본을 뽑아서 그들로부터 피 햇을 계산하게 되면 피 햇은 그때그때 나오는 표본에 따라서 다른 값들을 얻게 되겠죠. 이러한 피 햇을 모은다라는 가상하에 그들의 평균이 어머니의 평균인 P가 되고 그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의 1-P를 따르더라 라는 것. 이 또한 중간에 유도되는 과정 안에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P 햇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P와 n분의 P 1-P를 따른다.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중요한 거 설명해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을까요? 잠시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의 박교수입니다. 챕터 2 확률 분포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26페이지부터입니다. 1번입니다. 5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2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1번부터 확률 문제 시작인데요. 단순한 확률 문제보다는 남자 5명에서 2명을 뽑는다. 여자 7명에서 3명을 뽑는다. 5명을 뽑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경우를 물어보는 것부터 복잡하게는 2가지, 3가지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경우의 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5명의 남자에서 2명의 남자를 뽑는 가지수는 순서 없이 5C2, 7명의 여성으로부터 3명의 여자를 뽑는 방법은 순서 없이 7C3, 2가지 남자와 여자의 사건으로부터 동시에 2명과 3명을 뽑아야 되니까 5C2 곱하기 7C3. 해설에 5명의 남자 중에서 2명을 뽑고 7명의 여자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n개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조합 따라서 5C2 곱하기 7C3 동시에 뽑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필요하고 그 결과 350까지다. 350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5C2, 7C3 계산을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C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데 순서를 가지고 뽑아요. 5 곱하기 4 그런데 2개씩 우리가 묶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2팩토리얼만큼을 나눠주는 거죠. 7C3은 7P3에서 3팩토리얼만큼 나눠주는 거죠. 그 결과 7, 6, 5에서 3, 2, 1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각각 계산하지 마시고 한 번에 계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4, 7, 6, 5, 2, 1, 3, 2, 1 그리고 6 지워지고 2 지워지고 10, 35 따라서 35 곱하기 10은 350 여러분들이 5C, 7C3은 잘 계산을 하시는데 이후에 마무리를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 식을 최대한 세워놓고 지울 거 지우고 약분할 거 약분하고 마지막에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계산한다. 아셨죠? 2번입니다. 구분되지 않는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r개의 항아리에 넣는 방법의 수는
혹시 이번 문제가 본문 공부할 때 사과 10개를 5명의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나요? 구분되지 않는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r개의 항아리에 넣는다. 공 n개가 사과의 입장이고 서로 다른 r개의 항아리가 5명 아이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중복조합이란 이야기죠. 중복조합은 N, H, R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는데 중요한 건 NHR일까요? RHN일까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앞서서도 10H5일까요? 5H10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과는 5H10이었는데 왜 그랬다? 아이들을 A, B, C, D, E라고 두고 사과 10개를 A가 다 갖는다. 돌려서 말하면 사과 하나하나에 A의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해서 총 AAAA부터 EEEE까지 모든 경우를 다 합한 게 중복조합의 수다라는 거죠.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r개의 항아리에 넣는 건 NHR이 아니라 RHN입니다. 만약 RHN이다 라고 하면은 RHN은 R 플러스 N-1CN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도 R 더하기 N-1 choose N은 안 보이죠? 그러면 전체는 R 플러스 N-1인데 N개를 제외한 거면 마이너스 N 따라서 R-1 그러면은 다시 R 더하기 N-1C R-1 그런데도 역시 답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을까요? 단 R이 N보다 작고 모든 항아리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을 다시 조건으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 드렸던 RHN은 10개의 사과를 5명의 아이가 나누었을 때의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같은 케이스고요.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모든 항아리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반영하면 상황이 살짝 달라집니다. 항아리 한번 그려볼게요. 알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 알개의 항아리 안에 n개의 공을 서로 나눌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항아리엔 최소한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n개 중에서 1개씩은 각 항아리에 넣어둔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n개에서 r개를 뺀 n-r개를 이용해서 r개의 항아리에 다시 중복해서 넣는 중복 조합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RHN-R는 R 더하기 N-R 빼기 1 CN-R 따라서 지워지면 N-1 CN-R 혹시 N-1 choose N-R은 답이 있을까요? 이 또한 없네요. 그러면 또 다른 표현 N-1C N-1에서 N-R을 빼는 반대의 의견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N-1C 지워지면 R-1 즉 N-1 choose R-1은 있을까요? 1번에 있네요. 2번 문제는 수학적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하신 분들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풀이하면서 끊임없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입니다. 항아리 속에 흰 구슬 2개와 붉은 구슬 3개, 검은 구슬 5개가 들어있다. 이 항아리에서 임의로 구슬 3개를 꺼낼 때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2개가 나올 확률은 항아리 한번 그려볼게요.
구슬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를 그렸습니다. 이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꺼낼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3개의 구슬을 꺼냈는데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1개가 나온 거죠. 흰, 검은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검은, 흰, 검은, 흰 등등이 나오는 거죠. 나올 확률을 물어보니까 2가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째, 전체 일어날 경우 3가지를 뽑을 전체의 경우.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1개를 뽑을 경우. 전체 경우는 총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상황이죠.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1개를 뽑는다는 것은 흰 구슬 2개 중에 2개를 뽑고 동시에 검은 구슬 5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를 말하죠. 따라서 이제 10C 3을 분모로 2C 곱하기 5C를 분자로 하는 확률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해설입니다. 항아리에서 임의로 구슬 3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10개의 구슬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3개를 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10C3 계산할 줄 아셔야 되니 천천히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팩으로 나눈다. 흰 구슬 2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 2C2와 검은 구슬 1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 5C1 각각 구하여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로 곱의 법칙을 이용한 곱셈의 결과 5이지요. 따라서 120분의 5는 24분의 1이다. 여기까지 완성해 주셔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조합을 식으로 옮기는 연습과 계산을 하는 연습까지 모두 꾸준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10개의 전구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중 불량품이 2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자 안에는 8개의 정품과 2개의 불량품이 있다. 이 상자에서 전구 4개를 비복원으로 추출하여 비복원 적어두세요. 한 번에 추출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복원 추출은 하나씩 복원을 하게 되면 다시 넣어요. 그래서 10개 안에서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런데 비복원은 뽑았던 걸 넣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뽑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전구 4개를 뽑았더니 불량품 1개가 포함되더라. 이제 4개 뽑겠습니다. 10C4 분의 불량품이 1개니까 정품에서는 3개, 불량품 중에서는 1개. 이제 식 잘 세우시죠? 아래로 내려가서 해설 10개의 전구 중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0C4이다. 정품이 3개, 불량품이 1개가 포함된 경우는 8개 정품 중에서 3개를 뽑고 2개 불량품 중에서 1개를 뽑는 것과 같으므로 정품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 즉 8C3과 2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경우의 수 2C1,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10C4분의 8C3 곱하기 2C1 여기까지 세우고 늘 제가 강조하는 바는 마지막에 나눗셈을 해라 라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나눗셈이 복잡하게 많아 보입니다. 그럴 때 차분하게 위아래서 3, 2, 6, 4, 2, 8, 3, 3은 9 그러면은 위에는 8, 7, 2가 남았고 아래에는 10, 7, 3이 남은 거죠. 이제 7 지우고 2하고 5 지우고 이 정도면은 15분의 8 이제 나눗셈을 직접 계산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확률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지수의 필통에는 형광펜 4자루와 볼펜 3자루가 들어있고 동안이의 필통에는 볼펜 4자루와 형광펜 3자루가 들어있다. 임의로 선택된 한 필통에서 펜을 한 자루 꺼낼 때 그 펜이 형광펜일 확률은 지금 지수와 동안이가 구별이 되어 있고요. 형광펜과 볼펜의 상황이
4개, 3개, 4개, 3개로 또 구별이 되어 있고요. 임의로 필통을 먼저 뽑고 그 안에서 펜을 한 자루 꺼낼 때 그 펜이 형광펜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두 번의 선택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필통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펜을 꺼냈을 때 형광펜이 나오더라 라는 걸 선택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필통은 현재 지수하고 동안이 두 명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있거든요. 아래로 내려와서 빈 공간에다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수의 필통, 그리고 이 안에는 형광펜이 4자루, 볼펜이 3자루, 동환이의 필통, 형광펜이 3자루, 볼펜이 4자루. 이때 하나의 필통을 먼저 선택해야 되니까 지수의 필통과 동환이의 필통 중에 하나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씩입니다. 그리고 형광펜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7개 중에서 4개를 뽑는다. 그리고 동환이는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라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즉, 지수의 필통을 먼저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형광펜을 뽑았다. 2분의 1 곱하기 7분의 4. 동환이의 필통을 선택해서 형광펜을 뽑았다. 2분의 1 곱하기 7분의 3. 그리고 두 가지는 사건으로 보면 A 사건 또는 B 사건이니까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복되는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따라서 해설해 보면 PA 합 B는 PA 더하기 PB, 중간에 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분수가 있을 때는 약분하지 마시고 14분의 4, 14분의 3, 그리고 더하면 14분의 7, 이제 약분해서 2분의 1. 계산까지 야무지게 하셔야 모든 문제의 풀이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6번입니다. 3개의 공정한 동전을 던질 때 적어도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3개의 공정한 동전을 던지면 첫 번째 동전은 앞, 뒤, 앞, 뒤. 따라서 모두 앞인 케이스부터 모두 뒤인 케이스까지 총 8가지가 보이고 그 중에서 적어도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이다라는 건 앞면이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니 반대의 상황이 계산하기 쉽겠죠. 모두 뒷면인 상황은 한 가지다. 따라서 8분의 1을 뺀다 또는 나머지 7개를 선택한다. 7개를 선택하면 8분의 7이 되고 전체에서 모두 뒷면인 8분의 1을 빼면 1 빼기 8분의 1에서 8분의 7이 되고 해설을 보면 두 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단 첫 번째 해설은 1에서 2분의 1의 세제곱을 빼서 8분의 7이고 두 번째 해설은 TTT를 제외한 7가지여서 8분의 7이다. 어떤 거든 6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HT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 한번 두 가지 다 케이스별로 연습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률 문제 중에서 7번까지 오셨네요. 9의 5제곱은 59,049.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읽어봅시다.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전자제품 중 5개의 표본에서 1개 이상의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그날에 생산된 전 제품을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격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이 공장의 생산 공정의 모 부적합품률이 0.1일 때 어느 날 생산된 전 제품이 불합격 처리될 확률은 7번 문제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표본을 이용해서 불합격 처리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전제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적합품률이 0.12다 라는 거죠. 적합품은요 0.92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숨겨져 있는 이만큼에서 5개를 표본으로 뽑을 거예요. 표본이란 샘플이죠. 그 중에 모두 정품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4개가 정품이고 1개는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운이 나빠서 3개가 정품이고 2개가 불량품일 수도 있지만 드디어 2개만 정품이고 3개가 불량품, 1개만 정품이고 4개가 불량품, 모두 다 불량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1개 이상이 부적합품으로 발견되면 전 제품 불합격이 되는 거죠. 모두 다 적합품을 선택할 확률을 찾아서 1에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모두 적합품이 된다는 이야기는 5개를 뽑았을 때 각각 다 적합품이니까 0.9, 0.9, 0.9, 0.9, 0.9를 동시에 경험할 확률이죠. 0.9의 5제곱이 될 것이다. 전체. 이제 1에서 0.9의 5제곱을 빼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 9의 5제곱은 59,049다 라고 돼 있어요. 저 값을 이용하셔도 되고 바로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해설을 보니 0.59049라는 확률값을 얻어서 1 빼기 0.59049 즉 0.40951이 됩니다. 7번 문제까지 확률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 어느 하나도 간단합니다 라는 게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계속 확률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저와 함께 풀었던 문제들을 여러 번 이해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응용에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9번은 식으로 나온 문제니까 심플하죠. 8번입니다. A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고 PA바 B는 3분의 2. 이때 PA 합 B를 구하시오. PA바 B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된다? PB분의 PA교 B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결과 3분의 2. 그런데 PB가 2분의 1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PA교 B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제 약분하여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PA 합 B는 A와 B 사건의 합사건이니 PA와 PB를 더한 뒤 그 교사건을 빼주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즉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다. 여러분들, 간단해 보이는 수학적 연산의 문제지만 차분하고 천천히 계산을 해주시는 연습 필요하다고 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문제라서 바로 풀이에 들어갈게요. A가 일어날 확률은 0.4고 B가 일어날 확률은 0.2다. P, B바 A 보시면 A 안에서 P, A교 B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고 P, A바 B는 B 안에서 P, A교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P, B바 A는 0.4 따라서 PA교 B는 0.4 곱하기 PA 0.4 즉 0.16. 우리가 구하려는 PA바 B는 PB분의 0.2분의 PA교 B 0.16. 이제 계산은 계산기로 하셔도 되지만 20분의 16 이렇게 해놓고 분모에 5를 곱하고 분자에도 5를 곱하면 100분의 80, 즉 0.82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였다 라고 보기에는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때 그 풀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은박에 박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건부 확률 문제 계속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한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확률은 3분의 2이고 경영학과 통계학 두 과목에서 모두 합격 점수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 만일 이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 합격했음을 알고 있다면 통계학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확률은 직관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 과목에 대해서 A 사건, 통계학 과목에 대해서 B 사건이라고 놓으면 A 사건과 B 사건에 대한 확률, 따라서 두 과목 모두 합격을 했을 확률이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리고 경영학 과목 합격할 확률 PA는 3분의 2. 지금 주어진 문제는 경영학 과목에 합격했음을 알고 있다면 전제로 통계학 과목에서 합격할 점수니까 벤 다이어그램상은 A를 표본 공간으로 두고 그 안에서 통계학 과목을 함께 합격할 확률, 따라서 A의 합격할 확률 분의 교집합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A와 B라고 하면은 P, B와 A를 물어보는 거다. PA분의 PA교 B. 해설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서 합격할 점수를 받을 사건을 A, 통계학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사건을 B라 하면 PA는 3분의 2, PA교 B는 2분의 1이죠. 답을 확인하면 3분의 2분의 2분의 1은 4분의 3이다. 분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을 3분의 2로 나누는 거예요. 2분의 1을 나누기 3분의 2,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따라서 4분의 3, 0.75. 이후의 문제들도 지금처럼 사건 구분하고 각각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정한 뒤 최종 답을 내는 그런 패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시험을 친 학생 중 국어 합격자는 50%, 영어 합격자는 60%이며 두 과목 모두 합격한 학생은 15%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면 국어 합격자 50%, 영어 합격자 60%, 모두 합격한 학생이 0.15. 이때 임의로 한 학생을 뽑았을 때 이 학생이 국어에 합격한 학생이라면 A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할 때 영어에서 합격했을 확률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P, B를 원하는데 A 하에서죠. PA분의 PA교 B. 따라서 답지 0.5분의 0.15, 즉 0.3, 30%다. 잘하셨습니다. 12번. 어느 경제신문사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성인의 30%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중 대학 졸업자는 70%라고 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대학 졸업자라고 가정하고 무작위로 성인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대학은 졸업하였으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확률은 12번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조건부 확률 문제는 아니고 베이지 정리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래 빈 공간에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푸는 접근이 가능해요. 어느 경제신문사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성인의 30%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성인을 그리시고 그 안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30%라고 했으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 30%,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 0.7 이렇게 구별을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30% 중에 70%니까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갈 확률은 30% 중에 70%, 즉 0.2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대학 졸업자다라고 했으니 이 파란색의 확률이 0.4인 거죠. 질문입니다. 성인 한 사람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대학은 졸업하였으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확률, 바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림을 그려 놓으면 질문하는 바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4, 40% 안에 21%를 제외하면 되는 거네요. 0.19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설처럼 하나하나 수학적으로 옮겨서 계산하여도 똑같이 0.19가 나오지만 벤 다이어그램 같은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게 제 의견이니 한번 연습해 봐 주시고요.
19%다. 13번입니다. 기계 A에서 제품의 40%, 기계 B에서 제품의 60%를 생산한다고 하네요. 기계 A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적합품률이 1%이고 기계 B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적합품률이 2%라고 하면 전체 부적합품률은 이 또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40%, B는 60%, 그리고 공통으로 부적합품률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A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적합품률이 1%이다 라는 말은 이 영역에 들어갈 값이 얼마다? 0.4 중에 0.01이다. 기계에 비해서 생산된 제품의 부적합품률이 2%다 라는 건 60% 중에 2%가 부적합품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쪽에 만큼에 들어갈 확률이 0.6 곱하기 0.02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림을 활용해서 각각의 확률을 채워 넣는 거 가능하시죠? 이때 전체 부적합품률은 다시 말하면 파란색 영역의 값은 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0.4 곱하기 0.01 더하기 0.6 곱하기 0.02는 얼마냐라는 의미예요. 해설은 방금까지 저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그만큼을 수학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최종적으로 px는 0.4 곱하기 0.01 더하기 0.6 곱하기 0.02, 0.016, 1.6%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을 통해서 수식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4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확률 나무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확률 나무 한번 그려볼게요. 비가 오는 날은 임의의 한 여객기가 연착할 확률이 10분의 1이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여객기가 연착할 확률이 50분의 1이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라고 할 때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괜찮지만 확률 나무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계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일 비가 온다, 오지 않는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연착한다, 연착하지 않는다. 역시 비가 오지 않을 날도 연착한다, 연착하지 않는다. 비가 오는 것과 연착하는 것은 각각의 독립 사건입니다. 이제 확률을 기록해 볼게요.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2,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 비가 오는데 연착할 확률은 10분의 1, 연착하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9, 비가 오지 않는데 연착할 확률이 50분의 1, 연착하지 않을 확률이 50분의 49. 비가 오고 연착하는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므로 내일 비가 오고 연착할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1, 내일 비가 오고 연착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9. 내일 비가 오지 않고 연착할 확률은 5분의 3 곱하기 50분의 1. 내일 비가 오지 않고 연착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 곱하기 50분의 49. 이와 같이 각각을 계산하시고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은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1 그리고 5분의 3 곱하기 50분의 1입니다. 두 확률을 더해주면 원하는 답이 됩니다. 이와 같이 확률나무를 그려보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해설입니다.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3 곱하기 50분의 1, 즉 계산기 사용하시고 0.052입니다. 분수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1, 5분의 3 곱하기 50분의 1 그대로 적어주세요. 약분하지 마시고 5분의 3 곱하기 50분의 1 이때 통분까지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50분의 1에 맞추어서 5 곱하기 5를 해서 5 곱하기 50분의 계산은 아직 하지 마시고 5이 10 더하기 3, 13 이제 250분의
13. 그리고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서 1000분의 52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바로 0.052가 됩니다. 15번입니다. 어느 학생은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교하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40%,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60%라고 합니다. 또한 버스로 등교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지각하는 경우가 10%, 지하철로 등교하면 지각하는 경우가 4%라고 합니다. 이 학생이 어느 날 지각하였을 때 버스로 등교하였을 확률은 주어진 문제도 확률나무를 이용하는 것이 쉽겠네요. 그럼 확률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다.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한다. 그리고 지각을 한다. 지각을 하지 않는다. 지각을 한다. 지각을 하지 않는다. 이제 각각의 확률을 선 위에 적어 볼게요. 버스 탈 확률 0.4, 지하철을 탈 확률 0.6, 버스를 타고 지각을 하는 경우 0.1, 지각하지 않는 경우 0.9, 지하철로 등교해서 지각하는 경우 0.04, 지각하지 않는 경우 0.96. 이제 각각을 곱해 봅시다. 0.4 곱하기 0.1, 0.4 곱하기 0.9, 0.6 곱하기 0.04, 0.6 곱하기 0.96. 잘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각하였을 때 0.4 곱하기 0.1 더하기 0.6 곱하기 0.04 중에 버스로 등교하였을 확률은 0.4 곱하기 0.1인 거죠. 확률나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구나 라는 생각 바로 하시게 됩니다. 해설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날 지각할 확률 px는 0.04 더하기 0.026, 즉 0.064이고 그날 버스로 등교하였을 확률은 0.04, 그래서 최종 62.5%가 됩니다. 분수와 다르게 소수일 때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6번. 전체 인구의 2%가 어느 질병을 앓고 있다. 이 질병을 검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어느 진단 시약은 질병에 걸린 사람 중 80%,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중 10%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의 진단 테스트 결과가 양성 반응일 때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 15번 문제랑 같은 케이스예요. 빠르게 스크랩을 하면 질병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양성이다, 음성이다, 양성이다, 음성이다. 0.02, 0.98, 0.8, 0.2, 0.1, 0.9. 그 결과 0.02 곱하기 0.8, 0.98 곱하기 0.1. 양성 반응이었을 때라는 말 때문에 양성 반응인 결과를 계산한 거고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 0.02 곱하기 0.08을 분자에 넣으면 되겠죠. 해설. 최종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일 px는 0.02 곱하기 0.08 더하기 0.98 곱하기 0.1, 즉 0.114이고 질병에 걸렸을 확률이 분자에 들어가서 0.114분의 0.016, 즉 57분의 8이 나옵니다. 이제 확률나무 활용하시는 건 잘 이해가 되시죠? 17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왼손잡이 비율은 남자가 2%, 여자가 1%라고 한다. 남학생 비율이 60%인 어느 학교에서 왼손잡이 학생을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은 주어진 문제도 확률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 학생이 남학생이다, 여학생이다,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각각의 확률, 남학생은 0.6, 여학생은 0.4, 남학생이 왼손잡이다 0.02, 0.98, 여학생이 왼손잡이다 0.01, 0.99. 왼손잡이 학생을 선택했을 때 따라서 0.6 곱하기 0.02, 0.4 곱하기 0.01.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 0.6 곱하기 0.02. 해설을 보니
px는 0.06 곱하기 0.02 더하기 0.4 곱하기 0.01, 즉 0.016, 그리고 남학생인이 0.012를 분모에 넣어서 최종 0.75. 18번.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 여러 번 연습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답까지 완성하셔야 됩니다. 18번은 20%의 위조품을 가정을 하고 진품을 진품으로 평가할 확률이 85%, 위조 그림을 진품으로 감정할 확률이 15%, 한 고객이 감정사가 진품이라고 감정한 그림을 샀을 때 구입한 그림이 진품일 확률남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진품이라고 감정한 그림의 확률 px는 0.8 곱하기 0.85, 0.2 곱하기 0.15, 그래서 0.71. 이때 구입한 그림이 진품일 확률은 0.71분의 0.68, 0.96입니다. 19번. 어떤 공장에 같은 길이의 스프링을 만드는 세 대의 기계 ABC가 있고, 기계 ABC에서 각각 전체 생산량이 50%, 30%, 20%를 생산하고 기계의 불량률이 각각 5%, 3%, 2%라고 할 때 생산된 스프링 하나가 불량품임을 확인하고 그 불량품이 기계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주어진 문제는 베이즈 정리 문제예요.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인 A의 제품 중에서 불량률이 5%라고 얘기합니다. 즉, 색칠한 부분에 들어갈 확률이 0.5 중에서 0.05라는 거죠. 또한 B 제품 중에서 불량률이 3%이면 0.3 중에서 0.03, C 제품에서 불량률은 0.2 중에서 0.02. 이 공장에서 생산된 스프링 하나가 불량품이다 라는 건 보라색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0.5 곱하기 0.05, 0.3 곱하기 0.03, 0.2 곱하기 0.02, 그리고 기계 A에서 불량품이 생산되었다. 0.5 곱하기 0.05. 해설을 보겠습니다. PX는 PA교 X, PB교 X, PC교 X 이므로 0.038. 위의 시계분이 0.5 곱하기 0.05, 0.3 곱하기 0.03, 0.2 곱하기 0.02. 잘 구하셨죠? 그 중에서 A 기계이니까 0.025를 분자에 넣어 계산한 결과 0.66이 나왔습니다. 20번 풀이 들어가 봅시다. 상자 3개에 공이 들어있고 A 상자에는 빨간 공 2개, 노란 공 1개, 파란 공 3개, B 상자에는 빨간 공 1개, 노란 공 3개, 파란 공 2개, C 상자에는 빨간 공 3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1개가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1개의 상자를 택하여 공 1개를 꺼냈을 때 노란 공이 나왔다면 이 공이 B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 20번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 번에 딱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림을 좀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왼쪽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A에서 뽑았을 때 노란색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B에서는 6분의 3, C에서는 6분의 2. 따라서 전체 노란색 공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실까요? 아닙니다. 상자 3개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확률이 있어요. A 상자를 선택하면 3분의 1, 그리고 노란색 공 6분의 1, B 상자를 선택하면 3분의 1 곱하기 노란색 공 6분의 3, 그리고 C 상자를 선택할 3분의 1의 확률 곱하기 6분의 2.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데 그 중에 B 상자에서 노란색 공이 선택되었을 확률인 거죠. 오른쪽 해설을 보니 A교 X의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 B교 X의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6분의 3, C교 X의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6분의 2. 이렇게 18분의 1 더하기 18분의 3 더하기 18분의 2는 3분의 1 중에서 B상자니까 18분의 3, 즉 2분의 1이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복잡해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누구나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좀 틀린 것은 여러분들 사건이 독립이다 라는 것과 배반이다 라는 건 굉장히 다른 거죠. 배반이다 라는 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미 두 집합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독립이다 라는 것 안에서는 식은 정말 아주 잘 설명이 됐어요. 이렇게 A 교 B가 PA 곱하기 PB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림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단 그들의 비율로는 표현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반일 때의 가장 독립일 때의 가장 핵심은 그들의 A의 확률이 B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비율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PA바 B라는 게 뭐란 뜻이에요? PA가 뭐란 뜻이에요? 전체 안에서의 비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안에서의 A의 비율이 50%다 그랬는데 B 안에서도 50%다 그러면 독립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원래 보통의 PA 교비는 PA 곱하기 PB바 A 또는 PB 곱하기 PA바 B죠. 그런데 그 결과가 PA 곱하기 PB가 됐다라는 것. 바로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결국 PA는 전체에 있는 비율이나 B에 있는 비율이나 같다. 또는 B는 전체에 있는 비율이나 A 안에 있는 비율이나 같다. 이제 이게 바로 독립입니다. 독립과 관련해서는 유용한 정보는 그들의 교집합, 즉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PA 곱하기 PB랑 같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지금 1번하고 2번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서 뭔가 틀렸을 텐데 3번 봅시다. 5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에서 3개를 복원, 추출하는 경우에 가질 수는 60가지이다. 여러분들 3개를 복원 추출한다라는 건 뭐예요? 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3개를 한 번 뽑고 1개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뽑은 걸 다시 넣은 다음에 또 뽑고 넣은 다음에 또 뽑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3번을 그렇게 복원 추출하게 되면은 각각 5가지, 5가지, 5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그러면 60까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제가 보건데 비복원 추출, B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좀 달라지죠? 처음에 5가지, 두 번째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하면은 될 듯? 네, 4, 3, 12 곱하기 5. 맞네요. 3번이 그래 틀렸고요. 4번 볼게요. 붉은색 구슬이 2개, 흰색 구슬이 3개, 모두 5개의 구슬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동시에 꺼낼 때라는 말이 이제 비복원 추출한다 이런 뜻인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꺼낸 구슬이 모두 붉은색의 확률은 아래쪽에 보니까 글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붉은 구슬이 2개, 그 다음에 흰 구슬이 3개니까 5개에서 내가 동시에 2개를 꺼낼 거야. 그런데 이번에 꺼내는 게 붉은 구슬만 2개가 나왔어. 흰 구슬은 안 나왔어. 이런 뜻이죠. 2C 곱하기 3C 0. 2C는 1이다. 2개 중에 2개를 뽑았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3C 0은 어때요? 3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았으니까 1이다. 맞나요? 그래서 1이고, 5C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5 곱하기 4, 5P2에서 공통된 거 2팩토리얼을 묶어야 되죠? 그 결과 10분의 1이다. 맞았습니다. 하나의 문제 안에 4개의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조금 당황하시겠지만 차분하게 풀어보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ABC가 모두 독립입니다. 보통 3가지가 독립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뭐 3가지든 2가지든 상관없어요. A, B, C의 독립성이 만약에 다 독립이면 어떤 것도 사실은 서로서로 다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1번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 또한 독립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독립이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A,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그러니까 독립이면 어떤 게 와도 다 독립이에요. 만약에 A, B, C가 서로 독립이면 어떤 게 와도 다 독립이에요. 그리고 지금 3번에 A와 B가 배반이면 이제 이 말은 보통은 A와 B가 배반이면 이와 같이 P, A 교 B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독립이라는 거는 결국은 P, A 곱하기 P, B가 같아야 독립이거든요. 이제 질문합니다. 배반이면 독립이니 독립이 아니니? 사실 배반이면 이들 사이에 교집합이 없거든요. 없는데 A와 B는 확률이 있는 거겠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얘네들이 각각의 교집합이 없는데 그들의 곱은 결국 P, A교 B가 되니? 하는 질문이거든요. No. 보통 기억하셔야 돼요.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오죽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배반이 되지 않았겠어? 이유가 있으니까 라는 말이 서로 엮여 있으니까 라는 말이고 엮여 있으니까 라는 말은 A와 B가 종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서로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 됩니다. 아셨겠죠? 그 다음에 A와 B가 독립이고 AC가 독립이면 요렇게 두 개가 독립인 거 안에서 A, B에 대한 사건과 AC에 대한 사건이 서로 뭔가 좀 바뀌어서 독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A와 비교 C가 독립이다 이럴 때는 쓰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쓰지 마세요. 밑에 보면 이그젠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그젠플을 이해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따라서 1번, 2번 한 번에 쭉 가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꼭 암기를 해주시는 거.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그럼 독립이면 배반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독립이다라고 했을 때 A하고 B를 곱했어. 그래서 A교 B에 얘를 했을 때 PA 곱하기 PB가 되는 건데 이때는 A하고 B가 무슨 조건이냐에 따라서 배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아주 공집합이야. 그러면은 곱해서 교집합이 없으니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는 조건에 따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2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산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이산확률 변수 하면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손가락 펴기, 뭐 펴기? 손가락 펴기. 손가락을 펴서 어쩔 건데요? 세어봅니다. 학생들의 몸무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으세요? 100, 100은 좀 아니다. 56, 57, 58, 59 이렇게 세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세는 거가 보통 맞죠. 하지만 우리가 손가락으로 센다는 건 정수계, 자연수계 또는 정수계 요렇게 할 때 센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4번 같이 우리 손가락을 세어봅시다. 손을 딱 들고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한 시즌 동안 친 홈런의 개수 그러면 자연수계가 되죠. 어렵게 얘기하면 아래와 같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또는 셀 수 있는 무한계, 셀 수 있는 무한계라는 말이 수학적으로는 자연수계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수계다. 자연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는데 무한히 가잖아요. 어느 프로야구 선수의 홈런 수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몸무게를 우리가 보통 50kg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60kg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 사이에 어떤 값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하면서 물결을 붙이잖아요. 50에서 51kg 이렇게 물결을 붙이잖아요. 이거는 그 사이에 값이 있다, 연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습도 같은 경우도 습도 80%의 대기 중에서 빛의 속도 하면은 연속 변수 중에 대표적인 거죠. 강우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을
딱 펴고 자연수계, 정수계 셀 수 있다. 이산확률 변수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산확률 변수는 24번에 있는 것처럼 안타 수가 없다. 1개, 2개, 3개, 4개, 5 손가락을 들고 셀 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시합에서 안타를 칠 수 있대요. 50% 5개, 네. 5개 칠 확률이 2%. 그 다음에 2개 칠 확률이 25%.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내일 시합에서 2개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2개, 3개, 4개, 5개 이만큼 다 더하면 되겠네 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 결과 5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안타를 어떻게 칠지 네, 보통 안타를 친다 안 친다. 그리고 그날 5번 시합에 나간다 안 나간다 하면서 안타와 시합 얘기 나오면 바이노미얼 이항분포거든요. 이제 곧 이항분포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안타 수는 이산형 확률 변수이고 이산형 확률 변수는 이와 같이 분포표를 나타낸다. 분포표를 보고 이해한다. 혹시 분포표를 딱 보는 순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1번 아래에 있는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늘 얼마여야 된다? 1이다. 그 다음에 2번 이들을 각각 이렇게 곱해. 0 곱하기 0.3, 1 곱하기 0, 1, 0.15, 2 곱하기 0.25, 3 곱하기 0.2, 4 곱하기 0.08, 5 곱하기 0.02 그리고 다 더해. 그러면 기대값이 나온다. 그리고 낭 등등등등 더 몇 가지가 돼 있겠죠. 주어진 문제 잘 푸셨고요. 지금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표를 구하는 거 27번 같은 내용이 지금 연결된 문제인데 25번처럼 두 개의 값을 결합해서 이별량이죠. 이별량 확률 분포고 이산형.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가 뭔가 x하고 y가 여러 케이스가 있을 텐데 x가 2개고 y가 2개가 될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0.25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 x가 2개고 y가 1개일 확률 얼마야? 0.25. 그 다음에 x가 4개고 y가 5개일 확률이 얼마야? 0.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x하고 y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한다.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 x에서 y를 빼서 1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x라는 거는 2하고 4입니다. 2하고 4가 되고 y는 1, 3, 5예요. 1, 3, 5. 그러면은 뺀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빼보세요. 그랬을 때 1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아, 2에서 1을 빼면 1이죠. 그 다음에 4에서 3을 빼면 1이죠. 이거밖에 없네. 좋아요. 나는 x가 2일 때 y가 1인 그 다음에 x가 4일 때 y가 3인 요 확률. 그러면 그거의 차에 x와 y의 차이값이 1이 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0.25 더하기 0.3, 0.55가 답입니다. 아래는 그 가능성 있는 거를 모두 다 표시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어떠한 확률 변수가 되는 건데요. x하고 y를 뺀 거. 그래서 z는 x-y다. 그러면은 z가 될 확률 분포는 어떻게 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확률 분포 안에 변수를 바꾸는 확률 변수. 한편으로는 변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 빼면 이와 같이 값들을 선택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확률을 다 더하면 항상 얼마다? 1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서 나머지들을 다 하나하나씩 얌전히 빼봅시다. 그럼 여기 0.1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값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곱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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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주세요. 그랬죠? 그럴 때 계산기 사용하시고 그 결과 얼마가 나온다? 1.80이 나온다. 그런데요.
왜 기대값을 계산할 때는 곱해주고 더해주면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에 보이는 이 글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0, 1, 2, 3, 4를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셔?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하루는 좀 그렇다. 그러면 한 달에 커피 몇 잔 마셔? 그랬더니 전체 인원 중에 총 인원이 100명이라고 얘기하면 한 잔도 안 마셔 라는 사람이 15명이다 이런 뜻이죠. 한 잔 마셔 30명, 두 잔 마셔 25명, 세 잔 마셔 20명, 네 잔 마셔 10명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얼마나 커피를 마시는지 평균을 계산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평균 계산하는 거 기억나실까요? 예를 들어서 90점이 3개 있어. 그 다음에 70점이 2개 있어. 80점이 4개 있어. 그러면 그거를 다 합한 다음에 보통 4, 7, 8, 9, 9로 나누는 거.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아래 케이스도 하나도 안 마시는 사람 15명 있어. 하나 마신 사람 30명 있어. 2개 마신 사람 25명 있어. 3개 마신 사람이 20명 있어. 4개 마신 사람 10명 있어. 그래서 총 몇 명이야? 100명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제가 100분의 15 이렇게 그러면 0.1 2로 100분의 30 0.3 100분의 25 0.25 100분의 20 0.2 100분의 10 0.1 그러면 바로 식이 어떻게 된다? 0 곱하기 0.15 1 곱하기 0.3 2 곱하기 0.25 3 곱하기 0.2 4 곱하기 0.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이 둘을 곱해 주세요. 그리고 쑥 더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대값 구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평균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네 28번 네 27번 오른쪽에 있죠. 5점 척도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만족도 평균은 그럼 보이는 대로 그런데 얘는 100분율이네. 그러면은 눈치껏 얘는 0.1이고 0.15고 0.2고 0.3이고 0.25야. 그래도 되고 결국 100개 중에 10개 있어, 15개 있어, 20개 있어, 30개 있어, 25개 있으니까 저 같으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1 곱하기 10, 2 곱하기 15, 3 곱하기 20, 4 곱하기 30, 5 곱하기 25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겠어요. 여기도 그런 의도로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 곱하기 0.1, 2 곱하기 0.15, 3 곱하기 0.2, 4 곱하기 0.3, 5 곱하기 0.25 해서 계산하셔도 똑같이 3.45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보니까 평균이 3.45쯤 되네요. 그러면 3.45, 여기가 아니라 이쯤이 되겠네요. 3.45. 그러면 보통 뭐 만족한다. 이렇게 3에서 조금 더 들어가네. 보통보다 좀 높네. 이렇게 해석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 28번 문제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 앞면에 나오는 동전을 받기로 할 때 받은 금액의 기대값은 지금 동전을 던지는 문제는 사실 얼마를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 뭐 앞과 뒤가 나오고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도 앞과 뒤가 나오는데 그때 3개를 던지고 2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원짜리는 분명히 500원짜리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거나 1개, 2개, 3개 모두 앞면이 나왔다. 맞죠?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 상황에서 100원짜리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다.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그 다음에 중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개 모두 앞면이 나온 상태에서 100원짜리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다.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500원짜리 뒷면 나오면 당연히 값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500원짜리 안 나오고 100원짜리만 나오면 100원. 이쪽은 200원. 좀 많이 받아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1,500원. 여기는 1,600원. 여기는 1,700원. 맞을까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값이라는 입장에서 x를 논하게 되면 0원부터 1700원까지 이렇게 나열이 된다. 그리고 700원일 때 32분의 3이라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총 32가지 중에 3가지가 700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700원이라고 하면은 500원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그 뒷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앞면 1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뒷면이 나와서 500원짜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00원짜리가 있고 이쪽이 뒷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서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가짓수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내가 5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2분의 1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 100원짜리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지 말고 가짓수라고 할까요? 두 가지. 따라서 두 가지의 두 가지. 그래서 2의 5제곱 가지가 있어서 32가지 중에서 지금같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0인 값은 1개, 2개, 1개, 3개, 6개. 아, 진짜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면 쉽지 않게 여러분들이 또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즉, 기대값이라는 거는 500원짜리의 기대값과 100원짜리 기대값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죠. 2의 x 더하기 y는 2x 더하기 2y야.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500원짜리 기대값 어떻게 될까요? 500원짜리가 사실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기대값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0원짜리 역시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500원짜리가 하나도 없을 그럴 때는 2의 세제곱계 그래서 8분의 1. 그 다음에 1개 있을 때는 8분의 3, 2개 있을 때 8분의 3, 3개 있을 때 8분의 1이죠? 이렇게 100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을 때는 4분의 1, 이쪽은 4분의 2, 4분의 3. 그리고 위쪽에는 값을 넣어주셔도 돼요. 0원, 100, 500원, 1000원, 1500원. 그 다음에 0원, 100원, 200원. 이와 같이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EX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EY를 계산해 주는 거죠. 여기 값이 좀 틀렸네요.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로 바꾸고 기대값 계산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용입니다. 0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500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1000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1500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7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00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200 곱하기 4분의 1 그럼 100원 나오죠? 지금 나온 100원과 750원 더하면 850이 나옵니다. 둘 중에 어떤 거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라고 선택을 하라면 저는 방금 했던 이 두 번째 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 더하기 y는 2x 더하기 2y다 라는 방법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봐 주시고요.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 비슷한 문제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퀴즈 게임에서 우승한 철수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10만 원을 곱한 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주사위에 홀수는 없고 짝수만 있다. 2가 2개, 4가 2개, 6이 2개. 그러니까 2, 4, 6이 나올 확률이 각각 3분의 1씩이란 뜻이죠. 이 주사위를 던져서 받게 되는 상금은 어떻게 되느냐. 2가 나오면 3분의 1인데 20만 원을 받을 거고 4가 나오면 3분의 1인 40만 원을 받을 거고 6이 나오면 3분의 1인데 60만 원을 받을 거니까 각각을 곱해서 더해라 곱해서 더해라 그 결과 4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조금 발전하면 기대값을 다양하게 물어보게 되는데 현재 30번 같은 경우는 동전을 3회 던지는 실험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요거까지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동전을 3번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고, 세 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그럼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얼마인데? 8번 중에 한 번. 한 번은 8번 중에 3번, 두 번은 8번, 세 번은 8번 중에 한 번이야. 이렇게 PX를 계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는 y예요. y는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새로운 변수라고요. 보통은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해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만 보통 제가 현재 갖고 있는 x를 이렇게 바꿉니다. x 빼기 1이라고. 그러면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빼기 1은 0, 2 빼기 1은 1, 3 빼기 1은 2죠.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하라잖아요. 그럼 제곱을 하세요. 제곱을 하세요. 제곱을 하세요.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은 1, 0, 1, 4죠.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1 곱하기 8분의 1, 0 곱하기 8분의 3, 1 곱하기 8분의 3, 4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계산 해보셨나요? 아래와 같이 EX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계산을 Y에 입각해서 다시 본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는 0, 1, 2, 3이었지만 얘가 제곱을 하면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4가 되는 분포는 안 변하나요? 확률 분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게 바뀐 y의 입장에서 1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4 더하면 8분의 8은 1이다. 1 역시 아래 1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원래는 30번을 이와 같이 x 빼기 1의 제곱의 y 변수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의 방법들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다 전개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걸로 기대값을 계산해도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래 보니까 x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물어보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x의 변수를 제곱을 하라는 거니까 얘를 제곱하시면 돼요. 0의 제곱은 0,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그리고 나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x 빼기 1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오른쪽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31번입니다. 평균 분산 계산하세요. 그러면 평균 어떻게 계산해요? 0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분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산은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이다. 2x제곱은 x제곱이라는 변수에 대한 분산을 평균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x제곱으로 바꾸면 0의 제곱은 0,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그리고 4까지 바꾼 것 안에서 0 곱하기 0.2, 1 곱하기 0.6, 4 곱하기 0.2 이렇게 계산하면 2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2x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x에 대한 기대값, 평균 계산한 거를 또 제곱해서 빼는 게 분산입니다. 보통은 평균과 분산의 식 정도는 외우고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거 외우실까요? 베리언스 x는 2x제곱 빼기 2x 전체 제곱이다. 그리고 2x 제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2번입니다. 5와 6의 눈이 없는 대신 4의 눈이 3개인 공정한 주사위가 있다. 주사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 2, 3, 4, 5, 6이 아니라 4, 4, 4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은 한 번, 2번, 2는 한 번, 3은 한 번, 4가 3번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면 1은 6분의 1, 2는 6분의 1, 3은 6분의 1, 4는 2분의 1이 되는 상황 안에서 분산을 구하라 라는 거죠. 분산은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 2x를 계산하라, 2번 2x제곱을 계산하라.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해 볼까요? 2x를 계산하라 그러면 쭉 곱해서 더해서 3, 2x제곱을 계산하라 그럼 제곱을 한 다음에 기대값을 구해서 3분의 31 그러면 3분의 31에서 3의 제곱을 빼서 3분의 4
잘 계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쉬었다가 하죠.